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ICBM을 쏜 지 사흘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미 양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커다란 성공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와 독도 문제 논의 여부를 놓고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며 압박했고 내일 긴급 자담회를 열어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민간업자에게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공소 사실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소득과 고용 통계 조사를 이미 마쳤고 수사를 요청할 방침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현장 감사에서는 집값 통계 왜곡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다가 뒤따르던 버스에 아내가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패러글라이딩 동호 회원들이 착륙을 하다 하천에 빠지는 등 사고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최대 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공원과 유원지엔 상충객들로 붐볐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큰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ICBM 발사 이후 사흘 만으로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미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등 최신 전투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첫 소식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5분쯤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8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약 50킬로미터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화성 17형 발사 사흘 만에 또 도발에 나선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인민시간, 인민장소, 다종의 미사일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과시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비슷한 시각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B-1B 전략 폭격기를 16일 만에 다시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우리 군 전투기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훈련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미 공군 F-16 전투기도 투입됐습니다. 군 당국은 B-1B 전개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만큼 도발을 염두에 둔 훈련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20일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이 또 한 번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외교의 판을 바꿨다며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이제는 한일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 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빈손 외교란 비판을 의식한 듯 기시다 일본 총리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더 큽니다만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기대합니다. 외교적 상호주의에 따른 조치를 일본이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6월로 예상되는 기시다 총리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때에 맞춰 호응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5월 히로시마 G7 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대통령실도 초청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는데요. 노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반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합의에 따른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그 시행령을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산업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하는 데는 상당히 또 일본에 비해서도 쉬운 부분이 있고요. 당정은 남부지방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중장기 물관리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할 전망입니다. 천화동인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수사가 더 필요해서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민간업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성남FC 후원금을 불법 유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은 이 대표를 이번 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지난달 16일 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 넘게 지났고 관련 혐의가 충분히 입증돼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기소장에도 담길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시가 4,895억 원 손해를, 민간이 7,886억 원의 이익을 보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 천화동인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해 기소 목록에서 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백현동 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도 수사 중이어서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부터 2주 간격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민주당 내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 이거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박용진 의원 얘기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0일, 박용진 의원은 지난 17일 문 전 대통령을 뵙고 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두 사람 다 뒷얘기를 전했는데 그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언을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화합해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잘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이상민 의원,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하냐면서 격앙된 반응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 얘기는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결단하고의 방점을 찍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로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사퇴를 촉구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의 이재명에 대안이 없다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이 총선 승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론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비명계, 이재명 말고 대안이 있느냐는 친명계, 각자 입장에서 여러 해석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가 얘기됐었다.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입장이 나왔나요? 네, 일본 언론에선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선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답하면서 일본의 언론 플레이냐, 뒤통수를 맞은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KBS 인터뷰에서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제로서 논의된 바는 없지만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꺼낸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예. 양국이 합의한 의제는 아니었지만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된 적 없다는 말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 원칙,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이란 단어를 꺼내 들어서 윤석열 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연일 민주당이 굴욕외교 공세를 펴고 있으니까 민주당을 향해 격한 반응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국민만 붙잡고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재현하려고 합니까? 미국의 리처드 닉슨의 자진 사퇴의 결정적 원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굴욕 뭐 이런 표현은 언제 나오는 표현이냐? 이건 구한말 시대에 쓰던 표현이지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나라를 팔기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여야 모두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절실한 무엇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지지율인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로 이어진 내홍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대여 공세 강화를 택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점을 10분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올랐던 지지율 최근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 두 당 지지율 한때 10%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누가 앞선다는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한일 정상회담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며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모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도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 내치 상황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단독 보도 순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살피고 있는 감사원이 소득과 고용통계 부문 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집값 통계 왜곡 의혹도 막바지 감사 중인데 수사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6달에 걸쳐 문정부의 통계 왜곡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감사 대상 통계는 소득과 고용, 주택가격 세 분야입니다. 감사원은 소득과 고용 부문 조사를 끝냈고 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통계청이 통계를 왜곡해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비정규직 증가세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청와대 고위급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올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를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시면서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예정됐던 현장 감사도 이달 말까지로 3주 연장됐습니다. 국토부가 주택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부부싸움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말다툼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아내가 고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에선 패러글라이딩 착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사고 소식들 모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 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에 정차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에는 60대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차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이미 내려 화를 면했고 조수석에서 내리던 아내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전 8시 28분쯤 충남 아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남성이 곡교천으로 잘못 착륙해 숨졌습니다. 같은 동호회원인 60대 남성은 근처 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 2세대가 엉켜있고 바로 옆 승용차 범퍼는 박살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차량 1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차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자마자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주장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어제 전남 완도 당목항에선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 안에 있던 노부부와 손녀가 모두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객선에 차를 실으려다가 후진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객선으로 차량이 한 대씩 들어갑니다. 서서히 후진하며 배에 접근하는 흰색 승용차. 배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바다 쪽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이를 본 한 남성이 다가가 손짓을 해도 승용차는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70대 노부부와 20대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지만 3명 모두 숨졌습니다. 운전은 할아버지로 보이신 분이 있어요. 블랙박스라든지 차량 같은 것도 감식이 들어갔고요. 이 배는 전남 완도 당목항에서 금일도로 가는 철부도선, 즉 차량과 화물을 같이 나르는 철제 선박이었습니다. 숨진 노부부는 완도에, 손녀는 다른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직장인에게는 법으로 최소 15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20대 직장인은 그 절반인 6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 걸로 나왔습니다. 휴가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겠죠.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대 직장인 중 55.1%가 지난 한 해 연차 휴가를 6일 미만 썼다고 답했습니다. 법정 의무 연차 휴가 15일을 모두 썼다는 응답자는 9.7%에 그쳤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의 업무 부담, 직장 내 분위기와 조직 문화, 업무 과다, 상급자의 눈치가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 하면 어쨌든 다른 사람이 일해야 되고 아니면 다시 내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연차를 사용하긴 더 어려웠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일수가 6일 미만이라고 답한 정규직 응답자는 28.5%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61.0%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급여가 적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연체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이고, 특히 노동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대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더더욱 제대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몰아서 일하기 법안 추진보다 법으로 보장된 연차부터 쓸 수 있는 직장 환경이 우선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정부는 앞서 한 달 휴가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연차도 잘 못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사가 국책기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자료를 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직장인은 평균 17일 정도 연차가 있지만 사용한 건 11.63일, 그러니까 5일 이상은 못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속일수가 쌓일수록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20대부터 50대까지 11일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걸 보면 직장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1년 동안 2주일을 채 못 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조사에서 몇 시간 일하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네, 직장인들에게 일주일에 얼마나 근무하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40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니까 주 5일 기준으로 하면 추가 근무 없이 딱 그 정도, 예. 오히려 그보다 적게 일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연령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흔히 MZ세대로 불리는 20대는 35시간, 30대는 36시간, 40대는 37시간, 50대는 38시간을 근무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보완을 지시하면서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잘 들어보라고 주문했잖아요. 예. 그 MZ세대 인식과 관련해 정부의 다른 용역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그 요즘 청년층이 직장을 구할 때 제일 고려한 게 뭐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월급 아닐까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청년층은 일과 여가의 균형 정도, 그러니까 워라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가 임금이었고요. 워라밸이 1번, 임금이 2번이라는 응답은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앞서 조사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어본 거니까 아무래도 적게 일하고 싶을 테지만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말인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주 단위로 묶여있는 근로시간을 월부터 연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건데 특정 숫자만 부각돼서 안타깝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예. 여당은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를 향해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애둘러 전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을 상한 캡으로 제시한 만큼 시간은 일단 50시간대로 바뀔 텐데 이렇게 되면 주 69시간 발표 때 일제히 환영했던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예. 또 60시간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래도 길다고 받아친 청년층도 만족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여러 직군, 여러 계층 이야기를 쭉 듣고 재입법 예고까지 염두에서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로써 의료기관과 일부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기차, 비행기는 물론 택시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형마트나 역사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지난 1월 30일부터 헬스장과 카페,
PC방 등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었고 엘리베이터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도 마스크가 권고인 상황. 이제 착용 의무가 남는 곳은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뿐입니다. 일상 회복의 속도가 붙자 시민들은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빼고는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안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아서 실내에서 지금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허용되면 바로 벗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의무는 풀렸지만 한동안 마스크를 쓰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분간은 좀 그래도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닐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벗으면 또 적응이 안 될 것 같고 한 달 정도는 쓰고 다니지 않을까요?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마스크 첫 학기 보름이 넘었지만 마스크를 쓰는 학생이 많다며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대중교통 승객 혼잡도 정보를 앱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여부를 포함해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치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2달간 일본 여행객 수가 작년 전체 여행객 수보다 많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체크인하려는 승객들로 공항 카운터가 북적입니다. 짐을 붙이려고 한참을 기다리면서도 표정엔 여행을 앞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한 부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으로 가까운 일본을 택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짧아서 아기 첫 해외여행으로 좋을 것 같아서 가까운 나라부터 가보려고. 가족끼리 첫 해외여행이고 너무 기대되고 되게 설렙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억눌려온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짧은 휴가로 가까운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2달 반 동안 한국에서 일본을 찾은 방문객 수는 135만 명으로 지난해 1년간 총 방문객 수보다도 5만 8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못지않게 대만도 우리 국민들이 찾는 인기 관광지였습니다. 올해 대만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고 태국 등 동남아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 나가요. 국내 여행만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해외도 좀 다녀야겠다 해서. 코로나가 요즘에는 좀 많이 조금 추스러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물 터진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항공사들도 다음 달부터 국제선 노선과 운항수를 코로나19 이전의 60% 수준으로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성추문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자신이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향해 시위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실제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오는 21일 검찰이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두를 달리는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이 체포될 것이라며 항의하고 나라를 돌려받자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거부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기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또한 트럼프 메시지가 대선 패배 직후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지지자 수천 명이 2021년 1월 6일 의회를 난입한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미국 역사상 최초라는 의미를 부각하며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That means you've got a prisoner who's arriving in a motorcade with a security cordon, escorted by armed Secret Service agents. You'd have to go through that process of getting his fingerprints. 한편 친 트럼프 성향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트위터에 극단주의 검사가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놔두고 트럼프를 겨냥한
정치 보복에 나섰다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등 정부 관련 건물에 대한 경호가 강화된 가운데 대규모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에콰도르 서부 해안가에서 규모 6.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400여 명,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통신과 전력이 마비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동건 기자입니다. 방송 촬영 도중 스튜디오가 흔들리자 놀란 출연자들이 황급히 자리를 벗어납니다. 건물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부서졌고 항구 부두가 무너지며 해양 박물관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에콰도르 제2의 도시 과야킬 인근에서 현지 시각 18일 낮 12시 12분쯤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붕괴된 주택에 차량이 깔려 탑승자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에콰도르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380여 명이 다쳤습니다. Se vino abajo. No sabemos ni cómo, ya por el favor de Dios estamos vivas ya. 당국 집계에 따르면 주택은 최소 44채가 무너지고 90여 채가 훼손되는 등 학교와 보건소를 포함한 건물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El Instituto Oceanográfico no se han dado las razones para preocuparse por un tsunami.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que todos los ministerios se activen. 에콰도르와 국경을 맞댄 페루 툼베스의 시내에서도 주말 쇼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페루에선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4살 소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상당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요즘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설탕 대체제, 제로 설탕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 설탕 대체제 중 하나가 심장 질환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식약처의 허용 기준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로 설탕 괜찮은 건지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즘 식품업계 트렌드는 그야말로 제로죠. 건강 때문에 또 다이어트 목적으로 제로 설탕 음료가 인기인데요. 음료들을 보면 아스파탐과 에리스리톨 등이 사용이 됐는데 우리나라 식약처가 허가한 제로 설탕은 모두 22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소주에 자주 쓰이는 에리스리톨이 심혈관 질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60대의 혈액 속 에리스리톨 농도를 3년 동안 관찰한 결과 상위 25%인 사람들이 하위 25%인 사람들보다 심장 마비 위험이 약 2배 높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로 설탕 안전한 걸까요? 학계에서는 논란이 된 에리스리톨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10% 정도라 성인 기준 한 번의 음료를 10리터는 마셔야 영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업계도 제품에 쓰인 양은 대외비이고 식약처 기준도 없지만 한 번에 한 3,000병을 먹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기준이 없다는 건 사실일까요? 식약처는 에리스리톨의 기준을 영양학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만 서술했습니다. 사용량이 적고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받았다는 이유인데요. 다른 제로 설탕과 달리 일일 섭취량을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과량 기준도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일일 한 25g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제로 설탕이 곧 심장마비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구 대상이 심혈관 질환자였다는 점도 일반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단맛만 쫓다 보면 당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주말 사이 봄볕이 완연해졌습니다. 거리엔 꽃이 피고 시민들 표정엔 생기가 돌고요. 길이 막혀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봄날입니다. 날은 참 좋습니다만 미세먼지와 큰 일교차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기상정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산책길을 따라 형형색색의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리야 일로 와봐. 여기 봐 무슨 꽃이야? 만져봐. 너무 예쁘다.
가벼운 옷을 걸치고 꽃 구경을 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아이한테도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시도는 해봤는데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해서 정말 올 봄 들어서 처음 온 것 같아요. 햇살이 비늘처럼 반짝이는 호숫가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봄의 향기를 다시 느껴보고자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봄의 시작을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낮 동안 이어진 따뜻한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즐겼는데요. 이렇게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로 인해서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바이러스 활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과 모레도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8분쯤 경북 영천의 한 양봉장에서 불이 나 야산으로 번진 뒤 1시간 50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야산에서도 주민이 벌인 담배꽁초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국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날은 온화한데 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지금도 인천이 79, 서울도 47 마이크로그램으로 주로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대비 2배가량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과 전북, 광주, 대구, 경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특히 인천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날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거의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위험이 아주 큰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6도, 대전도 19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21도, 대구 20도, 창원과 부산 18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단 아침 기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는 만큼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이 23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고요. 남부 곳곳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